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한사입니다.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이제 하반기 전망 이야기를 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를 뒤돌아보면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나라 증시가 달러 기준으로 1등을 하고요. 작년 말에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미국이 전 세계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우리 하반기 전망의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숫자를 얘기를 한 건데, 요번 저희 하반기 전망이 5월 중순 말쯤에 나왔는데 제목이 다시 미국입니다. 이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탈달러, 탈미국 이런 게 아주 세상을 좌지우지하면서 미국에 투자를 하면 또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반면에 11월에 저희가 냈던 자료의 제목은 비미국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비미국을 하자는 건 이상했던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약간 왜 장황하게 시작을 하냐면, 언론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그거에 너무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이라는 곳은, 또는 주변 사람들이라는 것은 지금 가장 좋아 보이고 지금 가장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건 그 사람들이 멍청하거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게 인간과 시장의 속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달러가 환율이 많이 떨어지고 미국이 무슨 트럼프가 무슨 사고를 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돈이 미국에서 나가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반기에 미국의 수익률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상반기에 미국이 수익률이 많이 떨어진 게 순환적인 거냐 구조적인 거냐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4월 달에 주가가 빠질 때 이 주가의 약세장이 경기 순환적인 거냐 구조적인 거냐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반기에 나타난 탈미국이 구조적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미국에서 돈을 빼가지고 유럽이든 중국이든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상반기에 나타난 미국의 약세가, 상대적 약세가 순환적이라면 다시 이제 미국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저의 결론은 뭐냐면, 상반기에 나타난 미국의 상대적인 약세, 미국은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전년 대비 상승폭은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달러 기준으로는 26%가 넘게 올랐습니다. 중국, 유럽도 홍콩 위주로 많이 올랐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미국, 그리고 미국하고 유사한 시가총액 비중을 갖는 동북아 아시아, 중국, 대만, 한국 요 위주로 주식을 보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왜 이게 경기 순환적인지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경기 순환적인 건 알겠다. 미국 시장이 경기 순환적으로 약했었기 때문에 다시 좋아지는 시기가 되는데, 어떤 게 생기거나 어떤 일이 벌어지면 실제로 좋아질 거냐에 대한 얘기를 주로 드릴 겁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그와 관련돼서 종목하고 업종 얘기 드릴 거고, 짧게 뒤에 중국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이 5년, 6년 이렇게 주가가 계속 미국보다 좋았던 경우는 크게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08년까지 나타났던 중국과 브릭스와 이런 나라들의 압도적인 우위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중국의 수익률은 미국에 비해서 1년에 막 60%씩 좋았었어요. 그게 1년이 지속된 게 아니라 4년, 5년 유지가 됐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잘 보시면은,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비중이 올라가는 게 전 세계보다 월등히 빨랐습니다. 이걸 조금 무식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이 땅 파고 집 짓고 공장 짓고 도로 깔고 이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되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중국이 투자를 많이 하니까 저기서 떨어지는 낙수 효과가 엄청 클 거야. 이 낙수 효과 덕분에 다른 지역도 많이 좋아진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이때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저도 이때 애널리스트 생활을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기억을 되살려 보면 한국 주식도 정말 좋았고요. 브라질 산다는 얘기 진짜 많았고, 다른 지역 베트남도 많이 좋았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 중국과 연관된 모든 지역들이 다 같이 좋아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 이 실제 브릭스 지역이 아닌 쪽에 있는 투자자들도 지금은 미국 경제보다는 중국 경제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투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구조적으로 미국보다 중국이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중국과 다른 지역에 많이 투자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재 투자의 핵심이 되는 지역이 미국 말고 또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또 한 번의 예는 언제가 있었냐면 198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나타났던 일본의 미국 대비 압도적인 강세였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소비 내수 비중이 크고 고정자산 투자를 가지고 경제를 이끌었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 80년대에 미국보다 수익률이 아주 좋았을 때, 니케이 4만 가고 막 이랬을 때, 이때는 중국 모습하고 비슷하게 일본의 고정자산 투자 비중이 전 세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났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본도 그 당시 마찬가지로 땅 파고 부동산 투자하고 공장 짓고 했던 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아 진짜 지금 일본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구나. 미국하고는 다른 경제가 될 수 있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뭐 나왔던 뉴스들을 찾아보면 뭐 일본의 황궁 땅 자리가 뭐 캘리포니아보다 비싸다든지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5년, 6년 동안 일본이 계속 좋을 때 느낀 건 뭐냐면 투자자들이 미국은 끝났고 일본이 구조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믿어야지만 투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또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중국하고 일본이 이제 과거에 그랬었으니까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모두에 잠깐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러면 지금은 결국은 AI라고 하는 이 큰 흐름이 있는 상황에서 AI와 관련된 고정자산 투자를 미국이 아니라 기타 다른 지역이 얼마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국 냉정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셨는데 아 미국이 아닌 예를 들어 유럽, 뭐 중국, 인도 이런 곳에서 지금까지 미국이 이끌던 이 AI 사이클이 아닌 다른 사이클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구조적으로 미국을 앞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믿으시면 미국을 계속 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판단하시면은 상반기에 미국 수익률이 나빴던 걸로 충분히 탈미국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다시 중국이든 유럽이든 인도든 이런 나라들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제가 얘기 드려 보려고 하는데 중국 먼저 간단히 얘기 드리면 중국은 사실은 현재 1인당 GDP도 15,000불 정도로 아직도 성장하는 구간에 있고 인구도 많고 특히나 동북아인들이기 때문에 근면 성실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유일한 문제는 체제가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산주의라는 게 소련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경제 성장을 쫙 할 때는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개인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 결국은 한계가 있거든요. 저는 이 공산주의라는 체제를 없애기 전에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건 쉽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투자 입장에서도 외국인들이든 국내 사람이든 돈을 투자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면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중국이 다시 한번 투자의 핵심 지역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럼 다시 유럽으로 갈 거냐의 이슈도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뭐 금리도 내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기대가 많은데 결국 자금이라는 게 어떤 지역에 들어가고 투자가 되려면 그 투자의 효율이 매우 높아야 됩니다. 투자의 효율이 높으려면 생산성이 좋고 혁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유럽의 혁신성, 생산성은 미국하고의 격차가 진짜 많이 벌어졌고요. 이 격차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첫 번째는 세계 상위 10대 약에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제가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2017년만 해도 상위 10개 약 중에 5개가 유럽의 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제약사들도 충분히 혁신적이고 좋은 약을 많이 만들었던 거죠. 근데 2024년에 가게 되면 상위 10개 중에 유럽 약은 1개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노보노디스크가 만드는 오젬픽이라고 하는 비만약, GLP를 통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7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훨씬 전부터 혁신성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이라는 게 신약이 팔고 나면 특허가 소멸되는 순간 약이 쫙 빠지거든요. 그 페이턴트 클리브이 끝나면서 유럽 약들이 상위 10개에서 쫙 빠져버린 겁니다. 또 하나의 데이터는 제가 이걸 또 챗GPT와 구글에 또 엄청난 도움을 받았는데 1900년부터 노벨 과학상 부분의 국적을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과학상이라 하는 것은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이 될 텐데요. 옛날에는 압도적으로 유럽 국적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70년대, 80년대부터 이게 붙기 시작하더니 80년대 정도부터는 미국 국적의 사람들이 유럽 국적의 사람들보다 많아졌습니다. 근데 너무 잘 아시지만 노벨상이라는 게 예를 들어 제가 올해 노벨상을 받았다면 작년에 잘한 걸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노벨상은 과거에 잘했던 거를 쭉 평가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대가, 구루 이런 게 됐을 때쯤에 주는 게 이제 노벨상이라는 거. 특히 과학상은 더 심한데 그러면 70년대, 뭐 늦어도 80년대부터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유럽보다 많아졌다는 얘기는 늦어도 60년대부터는 이 과학에 대한 기술의 격차가 유럽하고 미국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제가 오펜하이머 영화 예를 가끔 드는데 오펜하이머 영화에 보면은 오펜하이머 박사가 학부를 하버드에서 합니다. 근데 석사는 어디서 하냐면 케임브리지에서 하고요. 박사는 독일의 괴팅겐 대학에서 합니다. 우리 지금을 보셨을 때 보시는 분들 연세가 다양하실 거니까 친구가 됐든 선배가 됐든 뭐 자식이 됐든 조카가 됐든 누가 미국의 MIT나 스탠포드에서 공학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유럽으로 석박사를 하러 간다고 하면 뭔가 자연스럽진 않잖아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매우 이상한데 옛날엔 자연스러웠다라는 거죠. 그 정도의 상황에서 지금은 오로지 과학이나 공학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다시 이런 AI나 과학 관련한 공학 관련해서 혁신이 벌어져서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유럽이 재정을 풀면 아, 우리도 그 재정에 맞게 돈을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다시 미국을 이기고 구조적으로 뭔가 앞서 나가는 그림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도인데요. 인도라고 하면 딱 생각이 나는 게 엄청 택이 많고 생산성이 좋고 뭔가 첨단인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인도의 시가총액 비중을 보시면 제일 큰 게 금융입니다. 이상하죠. 심지어 인도의 금융 비중은 유럽보다도 높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인도 분들 참 똑똑해요. 제가 인도 분하고 몇 년 같이 일한 적도 있고 그분 아직도 일하고 계신데 참 볼 때마다 아, 스마트하고 똑똑하다라고 느낍니다. 스마트하고 똑똑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미국에서 일하고 뭐 한국에서 일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미국은 제가 알기로 헌법에 나와 있는 뭐 인종 국교수만 몇십 개가 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공장을 베트남에 만든 이유가 인도가 더 많이 팔림에도 불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이유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몇 년 연구를 하고 공장을 거기다 지은 거잖아요. 그 얘기는 인도는 대량의 투자가 적합하지 않은 국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인도가 됐든 이 탈미국의 대안이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는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렸는데도 주변에서 아 그래도 지금 신문이나 뭐 언론이나 뭐 이런 거 보니까 탈미국이 대세래. 달러 환율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잖아 라고 물어보실 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주가 지수라는 거는요. 종목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올라야 지수가 오르는 거예요. 2주 전에 2600 초반일 때 사람들이 저한테 3000에 대한 얘기 많이 물어보셨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었냐면 그게 이제 제가 나가는 거에도 있지만 지수는 종목의 함수인데 삼성전자가 그때 5만 원 초반, 5만 2, 3천 원이었거든요. 2600 초반에서 3천이면 10% 조금 넘는 거니까 삼성전자가 6만 원 갈 것 같냐라고 생각하면 심플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6만 원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별 종목이 모여서 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80년대나 2000년대 일본이 잘 나가고 중국이 잘 나갈 때 세계 시총이 어땠었냐를 보면은 1등 종목을 일본이든 중국 종목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위 10개 시총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 뭐 5개, 6개, 7개가 일본 기업이거나 2000년대는 중국이나 브라질이나 신흥국 기업이거나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종목이 잘 나갔기 때문에 지수가 잘 나갔다는 거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상위 10개 기업이 대부분 미국 기업이고 1등은 압도적으로 미국 기업인데 지금 미국이 아닌 기업 중에서 여기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상위 20위로 넓혀보면 아람코, TSMC, 텐센트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아람코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배제하게 되면 결국 남아있는 건 TSMC하고 텐센트거든요. 근데 TSMC는 사실상 엔비디아의 이 선단 공정을 독점하면서 미국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도체 회사잖아요. 그럼 빼게 되면 사실 텐센트가 하나 남는 겁니다. 근데 이거 외에 유럽이나 인도 기업들이 10위, 20위 안에 금방 진입할 게 뭐가 있을까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되죠. 생각을 해봤는데 10위 안에 들어갈 기업이 쉽게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다른 지역이 구조적으로 미국을 이기겠습니까? 제가 10위 안에 들어갈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정답이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생각을 앉아서 이렇게 해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럽이나 인도 기업 중에 10등 안에 들어갈 기업이 없어. 그래도 탈미국이 맞아. 이건 틀렸다는 겁니다. 그거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탈미국을 구조적으로 보시려면 어떤 기업들이 10등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꼭 염두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지금 탈미국이 경기 순환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또 경제라는 거는 뭔가 촉매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촉매제가 뭐며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좋아하는 업종 종목으로 그 다음 시간에 연결시켜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답변 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